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았던 전선이 순식간에 바뀌며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된 9월 대반격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단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모든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던 초기와 달리 갈수록 눈에 띄는 전선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세계의 수많은 사람은 점차 전쟁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아무리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각자의 전과를 발표해도 전쟁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 수치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죠. 오히려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전선 모습을 확인하고 역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듯이 채널을 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처럼 전쟁 초기와 달리 그 심각성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점점 전쟁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서방의 일부 대중들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대체 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냐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불신하기도 했죠. 게다가 러시아의 가스가 필요한 겨울이 다가오자 아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었죠.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절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점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따라서 서방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대대적인 반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많은 영토를 탈환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말이죠. 이처럼 대규모 반격 작전을 결심한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그 대상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당연히 헤르손이었죠. 헤르손과 크림반도 사이에는 평원밖에 없어서 헤르손을 탈환하자마자 크림반도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르손만 수복해도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협하는 동시에 멜리토폴이나 마리우폴의 탈환 작전도 개시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로서는 헤르손을 탈환해야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헤르손의 전략적 중요성은 러시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방어태세는 날이 갈수록 굳건해졌죠. 실제로 미국이 진행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도 헤르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은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은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헤르손 대신 다른 대상지를 찾아야만 했죠. 아무리 헤르손이 중요해도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없는 곳이라면 반격 작전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가장 밀집한 도네츠크 방면도 또 다른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방어태세가 철저한 데다가 면적이 매우 좁아서 급격한 전선 변화가 나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이처럼 작전 후보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사이에서는 하르키우 남동부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온 지역이었지만 전선이 고착화되는 한편 헤르손을 지키기 위해 차출된 병력이 많아지면서 방어선이 크게 약화된 곳이었죠. 즉 드넓은 면적에 비해서 방어 병력은 매우 적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그토록 기대하던 대규모 반격 작전을 벌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죠.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9월에 진행될 작전의 대상지로 하르키우 남동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각종 언론 담화에서는 주요 반격이 헤르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말만 계속했죠. 한편 정보전에 취약했던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헤르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헤르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전선에서 꾸준히 병력을 빼오며 헤르손에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기갑 전력을 하르키우 남동부의 울창한 숲에 밀집시켰죠. 그리고 9월 6일 우크라이나군은 마침내 대규모 반격을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동력을 앞세워 러시아군이 위치한 발라클리아를 북쪽에서부터 크게 우회하며 포위했고 당황한 러시아군은 서둘러 이지움으로 후퇴했죠.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판스크로 진격하며 러시아군의 전선을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결국 철수한 러시아군의 대부분은 근처에 있던 러시아 점령지인 이지움으로 몰려들었죠. 대규모 보급 창고가 있던 이지움에는 그만큼 러시아군 병력이 많으니 더 안전할 것이라는 순간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퇴하던 러시아군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이지움으로 철수하자 그 판단은 곧 거대한 재앙이 되었죠. 이지움에 몰려든 러시아군의 숫자는 그 작은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병력을 한참 넘었고 오히려 한 번에 포위당할 가능성만 커진 것입니다. 결국 9월 10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당하기 전에 급하게 이지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돈바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급기지 중 하나인 이지움을 탈환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남동부를 순식간에 장악하자 일말의 희망도 없어진 하르키우 방면의 러시아군 또한 국경 밖으로 퇴각했죠.
이때 일부 우크라이나 장군들은 여세를 몰아 오스킬 강을 넘어 돈바스 북부 지역 전부를 탈환하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도하 작전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강을 건넌다는 건 너무 무리였고 탈환지 수습도 해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며칠간 진격을 중단하고 재정비하는 데 더 집중했죠. 그리고 9월 16일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리만 방면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발라클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요 도시를 우회하며 커다란 포위망을 형성했고 러시아군이 스스로 그 포위망에 갇히도록 유도했죠. 결국 10월 초가 되자 리만에서 완전히 포위당할 뻔했던 러시아군은 수많은 장비를 버려둔 채 급하게 후퇴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쿠판스크의 우크라이나군도 오스킬강을 건너자 쿠판스크와 리만 사이에 끼인 러시아군은 남북으로 포위당하기 전에 서둘러 후방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너머의 스바토베와 크레민나만 장악한다면 돈바스 북부 지역 전체는 사실상 러시아군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사이의 지역은 현재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된 상태이죠.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은 약 한 달 만에 1만 제곱킬로미터, 즉 경기도 전체와 비슷한 면적을 수복했는데요. 이는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선 변화라는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를 200%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무리 전과를 수치로 제시해도 별 반응이 없던 전 세계 사람들은 지도에 나타난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또한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서방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였지만 그러한 분위기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주요 서방국들은 다시금 의견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죠. 게다가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이송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자 서방국들이 다시 러시아의 손을 벌릴 일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즉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영토를 탈환해서 서방국들의 그 지원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러시아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하자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서방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고 또 그 반격의 효과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한편 이때까지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 또한 한 달 동안 직접 대규모 반격을 감행한 이후로 공세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죠.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이후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점령지와 장비, 인력을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심한 문제는 전쟁의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리 러시아군이 졸전을 벌여도 우크라이나 땅을 이만큼이나 점령했다는 지도를 통해 모든 걱정거리를 다 날려버렸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편 수면 아래에 있던 심각한 병력난이 제대로 드러나자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는 대신 부분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전선을 복구하려고 했지만 급한 대로 전선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징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러시아 탈출을 시도하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 안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등 기존 장성들과 용병 수장들 사이에 파벌 다툼이 심해졌죠.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비틀거린다는 소식이 지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러시아가 주도하던 카카스나 중앙아시아의 지역 질서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서도 국경 문제로 인한 무력 충돌이 심해졌지만 러시아는 별다른 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죠.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9월 공세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러시아에도 큰 악재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물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땅이 전황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며 그저 허허벌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10월 이후로는 별다른 전선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군의 전선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방어선을 돌파하기에는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돈바스 전장과 같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러시아군은 분명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포탄을 쏟아부으며 지난 몇 달간 아주 천천히 점령했던 지역을 불과 며칠 만에 대부분 뺏기는 전선의 변화가 자신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러시아군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도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전선 변화는 전쟁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것이 군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더라도 대중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